라고 하는 것은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1이라고 하는 요 값은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이 집합 S에 뭐가 된다? 그렇죠?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상한에서 왼쪽 근방이니까 대충 요 엡실론 왼쪽 근방을 요렇게 요만큼을 엡실론이라 하면 요 값은 우리가 뭐가 되죠? 1 엡실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값이기 때문에 1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등으로 표시해 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1 엡실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1의 왼쪽 엡실론 근방이라 하는 요 동네 안에는 요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들어있죠. 집합 S의 원소는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상한을 기준해서 상한의 왼쪽 근방에는 우리가 왼쪽 근방을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좀 더 넓게 엡실론을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항상 상한의 왼쪽 엡실론 근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어떤 상계의 값 중에 이제 어떤 상계, 이 1도 이제 상계 중에 하나죠. 어떤 상계의 값을 잡았는데 그 상계의 값을 기준으로 엡실론 왼쪽 근방을 잡았을 때에 그 엡실론 왼쪽 근방 안에 어떻게 잡더라도 항상 뭐가 들어오면 그 집합 S의 원소가 만약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상계의 값은 반드시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는 말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요 1이 지금 만약에 상한이면, 자, 여기에 있는 2는 뭐가 되죠? 요거는 상한이 아니고 이게 뭐죠? 이건 상한이 아닌 상계 중에 하나의 값이죠. 그러면 만약에 상한이 아닌 상계를 잡아서 요 2의 왼쪽 근방, 자, 엡실론을 이만큼 잡아서, 자, 요 값이 지금 만약에 2 엡실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소위 2 엡실론보다 크고 지금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잡았을 때는 이 범위 안에는 요 집합 S의 원소가 요 범위 안에는 이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물론 엡실론을 이렇게 잡으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상계 중에서, 그쵸?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요것도 상한도 결국 상계 중에 하나니까 1이라는 상계를 잡았더니 엡실론 왼쪽 근방 안에 항상 집합 S의 원소가 있고, 그렇지만 상한이 아닌 상계를 잡았을 때는 그 왼쪽 근방에서 요 집합 S의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렇게 표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면 어떤 상계의 값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상계의 왼쪽 근방을 잡아서 왼쪽 근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왼쪽 근방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그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집합 S의 상한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A가 집합 S의 상한이라는 말하고 A의 왼쪽 엡실론 근방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로 취급하라. 수학적으로. 그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두 번째 하한의 동치 명제도 마찬가지랍니다. 여기 보니까 B라고 하는 것이 실수비가 집합 S의 하한인 것. 자, 뭐라고요? B가 집합 S의 하한인 것하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번에는 집합 B의 오른쪽 근방이죠. 자, 요 말은 자, 집합 B와 B보다 살짝 큰 B 플러스 엡실론 요 범위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하고 B가 하한인 거하고는 서로 뭐가 된다? 동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요 예는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또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집합 S가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0이라는 값이 있는데, 자, 이 표현들 하자면 요 P가 지금 0이란 말이죠. 그러면 P가 만약에, 요 P가 만약에 하한이다라고 합시다. 자, 보다시피 실제로 한이죠. 그러면 요 B에서 P의 오른쪽 근방 엡실론을 이만큼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만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값이 지금 0 플러스 엡실론 또는 요 놈도 0 플러스 엡실론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범위를 잡았을 때에 요 범위 안에는 반드시 하한의 오른쪽 근방이라고 말하는 표현되지는 요 근방 내지는 또 하한의 오른쪽 근방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하한의 오른쪽 근방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한의 오른쪽 근방 요 범위 안에는 요 집합에서 0보다 큰 값이 반드시 요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B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는 물론 0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S 집합 S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오른쪽 근방, 여기서는 0의 오른쪽 근방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근방 안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역으로 만약에 지금 요 P라고 하는 것이 집합 S의 우리가 이제 하계라고 했을 때에 자, 요게 지금 이제는 하한인지 우리가 지금 하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봅시다. 하계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무슨 말이겠죠? 이 하계를 하나 잡아놓고 우리가 오른쪽 근방을 잡았더니 요 0의 경우에는 오른쪽 근방을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표현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0이 지금 하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도 당연히 하계가 되겠죠. 그런데 요 하계를 잡았을 때는 자, 하한이 아닌 하계를 잡아서 그놈의 오른쪽 근방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하계 마이너스 1을 기준해서 오른쪽 근방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지금 요 집합 S의 원소가 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하계를 잡았을 때는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죠. 마이너스 1뿐만 아니고 나머지 모든 하계를 잡더라도 같은 결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0이라고 하는 하계를 잡았더니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서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에 해당된다? 집합 S의 하한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잘 알아두는 게 어떤 실수의 값이 집합 S의 한이 된다는 거하고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 있는 근방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하고는 서로 뭐가 된다? 동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한의 오른쪽 근방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하계를 하나 잡아놓고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 그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B는 뭐다? 그 하계 B는 뭐에 해당된다? 하한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명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집합 S의 상한 A가 존재한다 그러면 자, 앞에서 선생님 잠깐 언급했는데 상한의 값은 유일하다. 하한도 마찬가지죠. 하한의 값도 유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상한이 유일하고 하한이 유일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냐면 만약에 집합 S에 A와 A-라고 하는 이 상한이 두 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 A와 A-가 S의 상한이라 했을 때 결국 이 두 개는 유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 A와 A-가 S의 상한이라고 했을 때에 자, 일단은 A와 A-는 S의 일단 뭐가 되죠? 상한도 상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계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상한하고 상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겠죠? 상한은 상계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최소 상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한하고 상계를 비교했을 때는 반드시 상한은 상계보다 작거나 같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된다겠죠.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전제에서 A가 상한이라고 했고 자 A가 상한이라 했기 때문에 자 A 다시를 만약에 상계로 본다 그러면 A는 A 다시보다도 반드시 작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제에서 A 다시를 상한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A를 또 상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 다시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논리에 의해서 요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는 A 다시보다 작거나 같고 A 다시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고 그러면 결국 A와 A 다시는 같을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 두 개일 수 없고 상한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한도 마찬가지랍니다. 집합 S의 하한비가 존재한다면 그 하한비는 뭐다?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B와 B-가 S에 둘 다 하한이 되어진다 하면 자, 하한은 결국 하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B와 B-는 S에 뭐가 된다? 하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 하계를 우리가 하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한의 값은 하계의 값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전제에서 P라고 하는 것을 S의 하한이라고 우리가 전제했기 때문에 자, P-를 만약에 하계로 본다라고 하면 자, P는 B-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죠. 하한은 하계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만약에 P-가 S의 하한이라고 또 전제했기 때문에 P를 하계로 본다 그러면 P-는 또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요 두 개는 결국 B는 B-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한 B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다?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해석학 첫 시간에 우리가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그와 관련된 세오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 권태원 선생님의 강의는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고 해석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자세하게 기본서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강의를 오늘도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거랍니다. 그러다가 더 쉬운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오늘은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제들, 기출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시험에 여러분들이 해석학과 관련된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줄 계획이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